전설 박희주. 마을 뒷산 양산 날망에는 안개가 자욱이 서려 있고 뒤란 담장에 붙은 굴뚝에선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마당가 화단에 있는 가시오갈피와 해당화, 장독대의 맨드라미 잎사귀가 이슬을 머금어 이제 막 떠오른 햇살을 받아 더욱더 싱그럽게 보이고 마루밑 집 광주리를 빌려 잠을 자는 월이가 기지개를 켜는 이른 아침. 그 평온을 닭장 속의 닭들이 푸다닥거려 깨우고 있었다. 모이를 쪼아먹을 수 있게 문을 빨리 열어달라는 시위가 분명. 부엌 아궁이에선 고소한 냄새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새벽같이 일어나 소에게 줄 깔, 꼴을 베면서 잡은 왕치, 방앗개비 5마리를 쌀이나무로 만든 바닥에 꽂아가지고 와 내게 구워 먹으라 주었던 것이다. 동생이 먼저 일어났으면 분명 그의 차지가 되었을 그것들의 더듬이와 날개가 타들어가고 방아를 찢는 가느다란 뒷다리마저 불길에 거의 사라질 무렵 행랑채 사랑방을 지우던 어머니의 푸념이 들려왔다. 이 엠병할 놈의 화상이 어쩐지 일찍 가버렸다 싶더만. 기현씨 제리를 저질러 놓고 내뺐구만. 제리라니? 아버진 막 외양간에 돌로 만든 굿이 구유에 구정물을 쏟아부은 참이었다. 굿이는 시장 구석에 있는 대장간집에 군대를 다녀온 큰아들에게 쌀 한 가마니를 주고 쑥돌로 만들게 해서 갖다 놓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전에는 아름드리 통나무를 파는 것이었는데 하도 오래돼 쪼개지고 달고 달아 쇠죽물이 자꾸 흘러내려 유달리 소를 아끼는 아버지가 당신이 죽을 때까지 쓰리라 작정하고 장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굿이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내가 소를 키워도 내 아들이 또 소를 키우면서 써도 끄떡없을 대대손손 유물이 되고도 남을 물건이었다. 굿이 위에는 선명하게 1969, 7, 5라는 날짜까지 음각되어 있었다. 많이도 싸놓았네, 썩을 놈. 아랫목이 한강이란께. 또 오줌을 쌌단 말이야? 어머니는 얇은 혼이불을 마당에 던져버렸다. 그 버릇 개주간디? 나 깔비로 갈 때까지만이어도 암시랑도 아니었는디 우살할 놈이 그새를 못 참고 그 지랄을 또 해놨구마이. 아버지는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이불을 무쇠 펌프가 있는 장독대 옆 우물가에 갖다 놓곤 꼴지게에서 꼴을 하나름 하나 소 앞에 던져주었다. 오줌 쌀라면 다시 오지 말라고 돼지게 혼을 내야 된단 게 그러네. 야단을 친 게 한두 번이간디. 쇠귀의 경일기지. 참 썩을 놈의 인간이란께. 허구한 날 술만 퍼먹고 언제 사람 구실을 할 것이여. 술 처먹었으면 바로바로 집으로 갈 일이지. 우리 집엔 뭣담시 기어들어와 이지랄이여. 술 안 먹으면 생전 가도 코빼기도 안 뱉는 것이. 새삼 어제가 장날이었다는 게 생각났다. 난 누렇게 잘 익은 왕치를 꺼내 재를 털어내고 먹으며 사랑방에서 나와 대문으로 나가지 못하고 행랑채 끝머리 텃밭으로 향하는 샛길로 슬그머니 사라져가던 꾀주죄의 한 행색의 인물을 떠올렸다. 종근이 형님이었다. 아버지를 당숙이라 부르는 가깝지도 그렇다고 그리 멀지도 않은 집안의 형님. 우리 집 개 월이만이 그가 가는 게 아쉬웠던지 뒤를 졸졸 따라가다가 이내 돌아왔을 뿐 월이는 우리 식구가 아닌 사람들에겐 사납게 지저대는데 그에게만은 그러지 않았다. 뼈다귀 때문일 것이다. 그는 무슨 속셈인지 주막에서 안주로 나온 뼈다귀를 그 술 취한 정신에도 월이에게 종종 갖다 주곤 했다. 월이에게 아부할 일이 있었을까? 왕치는 냄새만큼이나 고소했다. 야 종우야, 똥 싸러 가냐? 어서 가서 싸그라.
쌀 것 참으면 병되니께이. 내가 잠에서 깨어나 측간 화장실을 갈 때 본 사랑방에서 나온 그가 눈을 찔끔거리며 그렇게 말한 게 비로소 이해가 되었다. 그도 참지 않고 싸버린 것이다. 자기도 모르게 싸버렸다는 게 맞는 말이겠지만 어머니의 말대로 그가 언제 사람 노릇을 할 것인지 그 가능성을 어머니를 비롯한 어른들은 전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나는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그가 살고 있는 곳은 내가 태어나 3학년까지 살았던 아직 큰아버지를 비롯한 일가부치들이 살고 있는 우리 마을에서 3km가량 떨어진 기바우라는 마을이다. 그는 5일마다 서는 장날이면 어김없이 면 소재지인 우리 마을의 시장에 나타났고 이슥한 밤이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갖은 구박을 당하면서도 술이 떡이 되어 사랑방으로 기어들었다. 노상 객사는 싫었던 모양이다. 그 시간이 좀 이를 때면 전주에서 중학교에 다니는 형과 2살 아래 동생과 나, 우리 삼형제가 그의 주정을 들어주는 상대가 된 적이 가끔씩 있었다. 우리가 그의 얘기를 기대에 차서 듣게 된 연유는 그가 우리 면에서도 몇 명 되지 않은 일제강점기에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과 우리가 좀처럼 듣거나 볼 수 없었던 얘기들이 그의 입에서 거침없이 나오기 때문이었다. 2학급밖에 없는 학교인지라 그의 큰아들 찬영이가 나와 같은 5학년이어서 그동안 몇 번 같은 반을 했는데 간혹 있는 학부형들 학력조사 같은 일이 있을 때마다 중학교 이상 공부를 한 부모는 그가 유일했다. 그렇지만 찬영이는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는 것만 같았다. 왜 한 일이야? 그 형님은 남들에게 말짱한 모습을 거의 보여주지 못했으니 장날이면 어김없이 비틀거렸고 누가 보든 말든 아무데나 오줌을 싸고 누가 듣든 말든 듣기 거북한 노래를 목청껏 부르기도 하는 데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쓰러져 자니 그런 아버지를 누가 좋아하겠는가 말이다. 그렇다고 그가 술을 먹어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다. 오로지 술을 과하게 마셨고 그 술에 못 이겨 자기 자신을 남에게 허술하게 보인다는 것뿐이었다. 찬영이는 그런 아버지를 못 본 채 지나가곤 해 오죽하면 그럴까 어쩔 땐 안쓰럽기도 했다. 아마도 찬영이가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할 때는 그 순간 손을 들었을 때뿐이었으리라. 거의 모든 아이들의 부모들이 무학이거나 무학이어도 국졸이라고 손을 드는 판이었으니 아무리 주정뱅이 아버지일망정 고등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이 어찌 자랑스럽지 않으랴. 그런 종근이 형님에겐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는 얘기들이 전설처럼 따라다니고 있었으니 그것은 그가 전주 농림학교를 다녔을 때 지금 도청의 고위 공무원으로 있는 큰집 사촌형은 물론이고 일본 학생들보다 공부를 훨씬 잘했다는 것이었고 그가 학교를 졸업한 뒤에 투신한 경찰에 지금까지 계속 남아있었다면 아마도 경찰서장 정도는 너끈히 하고도 남았을 거라는 얘기였다. 그가 공부를 잘했다는 사실은 언젠가 넌지시 물어본 아버지에게 확인할 수 있었지만 경찰서장이 되고도 남았을 거라는 말은 경찰이긴 했다는 말밖에 듣지 못했고 그를 아직도 박순경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들도 왜 경찰을 그만두었는지는 알지 못하는 것 같았다. 다만 빨갱이와 관계가 있지 않았나 하는 말이 돌기는 했다. 그가 만약 빨갱이와 관계가 있었다면 뿌리 뽑자 공산당이나 처부수자 공산당이라는 구호가 사방천지에 널려있는 세상이고 산꼭대기까지 강변에 돌을 날라 승공이니 방첩이니 하는 글들을 거대하게 새겨놓는 시대였으니 그가 버젓이 돌아다닌다는 게 신기한 일이었다. 실제로 우리도 버든의 강변에서 아장사리 산까지 돌을 나른 적이 있었다. 그래서 산 이름도 승공산이라 바꾸어 부르게 됐고 전설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그가 경찰을 그만둔 후 시골에 내려오고부터 비록 술독에 빠져 살기는 했지만 엉뚱하게도 첫 번째로 한 일이 박포강을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기바후 깊숙한 골짜기를 사람들은 엉골이라 부르는데 그 엉골 가장 좁은 곳에 뚝을 쌓아 자그마한 저수지를 만든 이가 그라는 것. 사람들은 처음에 그가 지게로 흙과 돌을 지어다 부었을 때 어림도 없는 미친 짓이라 웃어버렸지만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 그 아래 하늘만 보고 농사를 짓던 논들이 그 물 덕을 보게 되자 언제 비웃었는가 싶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달려들어 그 저수지를 완성시켰다는 것이다. 그 후로 기바우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해왔을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왜 저수지를 포강이라 부르게 됐는지는 알지 못했으나 박포강이라 함은 그의 공덕을 기념한 이름임이 분명했다. 그 다음 그가 한 일은 미나리 재배였는데 당시까지 벼나 보리 등 빤한 작물만 심어먹던 마을 사람들이 전주에서까지 트럭을 가지고 와 그가 재배한 미나리를 사가는 걸 보고 너도 나도 달려들어 결과적으로 마을의 소득을 증대시킨 1등 공신이라는 것이었다. 특히 벼를 베고 보리도 심을 수 없는 수렁논 같은 곳에선 미나리 재배가 안성맞춤이었으니 사실 아버지가 2년 전에 면 소재지인 우리 마을로 이사를 할 수 있었던 여유도 미나리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의 그런 공은 기억하지 않고 그의 술만 나무라고 무시하려 들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미나리 재배를 하지 않고 농사일은 형수와 찬영에게 맡겨둔 채 돈도 되지 않고 밥도 되지 않는다는 내가 아주 어릴 적부터 봐왔던 분재를 키우거나 분재라는 말도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기기묘묘한 돌을 모으는데 신경을 더 쓰고 있었고 거기에 필요한 화분이나 좌대를 만드는 데만 열심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그가 공부를 잘했다는 말을 실증이라도 하듯이 우리 형제가 그에게 산이나 강, 호랑이나 귀신 등을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물어보면 그는 알 수 없는 발음으로 막힘없이 척척 대답을 하곤 했었다. 일본어도 마찬가지였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가 얘기하는 우리의 역사는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이었다. 단군 신화는 신화가 아닌 실존했던 역사이며 한자도 우리 민족이 만든 글자이고 일본 황실이 섬기는 신도 우리 민족의 신이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우리나라 지도 모양이 토끼라는 것은 실제로는 호랑이 형상인데 자기네 땅 모양이 토끼가 두려워하는 개라는 식으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식민지화하기 위해 날조한 억지였다는데 신기한 것은 그런 말이 하나도 이상하게 들리지 않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었다. 그런 얘기들은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진학해도 들을 수 없었고 대학을 나오고 사회에 나와서야 임승국이 번역하고 주해한 한단곡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거의 같은 내용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 허튼 소리만은 분명 아니었던 것이다. 또한 임꺽정이나 홍길동, 임경업 장군 같은 이야기와 함께 술이 취해 더 요상해 보이는 택견 동작은 오줌 싸개나 술주정뱅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를 무시할 수만은 없는 우리는 감히 알 수 없는 뭔가가 있긴 있는 존재로 여기게끔 하였다. 어찌됐든 그는 나나 우리 형제들에겐 어른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특별한 인물로 각인되어 있었고 언젠가는 큰일을 할 사람이라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거라고 믿게 하였는데 그 믿음을 번번이 배반하는 건 장날마다 되풀이되는 술에 취해 개차반이 되어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일을 다반사로 저지르는 것과 사랑방에서 자고 갈 때마다 10중 8구 오줌을 싼다는 것이었다. 오죽하면 어머니가 그 형수가 안쓰러워 죽겠다고 하면서도 장을 보러 와 그런 사실을 익히 알아 우리 집에 오자마자 고개를 떨어뜨린 죄 없는 형수의 눈에서
눈물을 빼놓게 할 만큼 매몰찬 소리를 해댔겠는가 말이다. 여름이면 호껍데기 이불이니 그래도 나았다. 겨울이면 무거운 솜니불에다 그러는 판이니 사랑방의 주인인 아버지나 빨래를 해야 하는 어머니에겐 그야말로 왼수였다. 그래도 양심은 있었던가벼. 소리도 없이 내빼버리게. 하긴 그놈의 술이 아까운 사람 하나 배려놓았다고 봐야지. 작은 누나가 떠온 숭늉을 마시고 나서 아버지가 한 말이었다. 아버진 그래도 그 형님을 조금은 감싸는 편이었다. 양심이 다 멋이여. 그 화상한테 양심을 바라게. 낯짝이나 앵간히 두꺼워야지. 다른 사람들 같으면 얼굴 뜨거워서 어떻게 발걸음을 하겠어? 어머니는 아직도 걸레질을 몇 번이나 한 분이 풀리지 않은 모양이었다. 더위는 아침부터 두엄짜리 옆 대추나무에서 줄기차게 울어대는 매미만큼이나 기승을 부렸다. 어머니는 밥숟갈을 놓자마자 푸대자루를 들고 6마지기 고추밭으로 가고, 아버진 여느 염소와는 다른 뿌리 없는 염소를 끌고 버든의 방천 보맥이라며 삽을 들고 나갔다. 마당 한쪽 구석에는 어제 널었던 고추를 덮어놓은 멍석이 아직 펴지지 않은 채 그대로였다. 내가 소를 강변에 매러 나가면 설거지를 끝낸 누나와 동생이 그걸 마당에 펼치고 고추를 널 참이었다. 우리 형제들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각자 잘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끌고 나간 염소는 저녁 때 동생이 끌고 올 것이었다. 누나가 솥에서 누룽지를 긁어 바가지에 담아둔 채 개를 부르고 있었다. 월이!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아온 월이는 우리 집의 보물이나 마찬가지. 밥찌꺼기만 먹고도 새끼를 낳을 땐 7, 8마리는 기본으로 살림에 붙었으며,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쥐를 잡는 데 선수였고, 누나가 동생들이 마루에 싸놓은 똥을 치울 때도 월이만 부르면 깨끗이 핥아먹어 별 어려움이 없게 해주곤 했다. 소나 개 때문인지 돼지 농사는 우리 집과는 거리가 멀었다. 난 한 번도 돼지가 우리 집에서 새끼 낳는 걸 보지 못했다. 하긴 돼지가 먹어야 될 구정물이나 쌀겨나 보리겨 등을 아버지가 귀히 여기는 소에게 다 퍼주는 판이니 돼지가 잘 자랄 리도 없는 형편이었다. 나는 더 넓은 곳의 풀을 뜯어먹을 수 있게 긴 밧줄을 챙겨들고 외양간으로 가 소를 몰고 나섰다. 그런데 소를 매러 가야 한다는 마음을 먹었을 때부터 왠지 불안하고 불길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소가 뜯어먹을 풀이 많이 있는 웃들 강변으로 가려면 신장로를 지나가야 하는데, 이 길을 지날 때마다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이날은 더했다. 우리 마을이 신장로를 끼고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지라 그 길을 따라 한약방, 주막, 이발소, 기름집, 잡화점, 면사무소, 지서, 약국, 사진관 등이 자리를 잡고 있어 이른 아침에 먼지 나지 말라고 물을 뿌려서 청소를 해놓는 곳이 대부분이었고, 특히 지서 주변은 방위병들이 다른 곳보다 유난히 깨끗하게 비지를 해놓곤 했다. 그런데 거길 지날 때 이놈의 소가 무슨 놈의 억하심정인지 똥을 싸대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이다. 나는 신장로로 접어들면서 속으로 빌었다. 제발 동네를 벗어날 때까지만 참아다오. 며칠 전에는 한약방을 지날 때 그 난리를 피웠다. 한약방은 원래 우리 마을에 없었으나 지난 겨울에 생겨난 곳. 그 집 딸이 정은이다. 우리 반에 새로 전학 온 아이. 도시에서 온 아이답게 하얀 얼굴에 누구보다 예쁘기까지 한. 더군다나 그 애가 요즘 들어 그 시간에 안채 마루에 서서 도로를 쳐다본다는 걸 알고 곁눈질로 그녀를 의식하며 의젓하게 걸어가고 있던 참이었으니, 그 애만 보면 설레는 마음을 가눌 길 없던 나는 당황한 마음에 사정없이 소의 엉덩이에 곱비만 휘두를 수밖에. 그게 더 낭패였다.
소를 세워 한 곳에 싸놓으면 그나마 치우기가 쉬울 텐데 여기저기 깔려놓았으니 나중에 삽을 들고 가 그걸 치우는 일도 고역이었다. 길가에 소가 싸놓은 똥을 치워준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정은이네 집 앞만 아니었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정은이가 고개를 빼들고 길 쪽을 쳐다보는 모습이 멀리서도 보였다. 내 가슴은 그녀를 본 순간부터 콩닥거렸다. 그녀가 보는 건 분명히 소도 도로도 아닌 나라는 걸 나는 알 수 있었다. 아직까지 말 한 번 나누지 못했어도 그녀가 내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암시가 아니고 무엇이랴. 그렇지 않다면 하필 그 시간에 왜 거기에 서 있겠느냐는 말이다. 아무리 어렸을 망정 그런 정도의 느낌은 내게도 있었다. 하지만 정은이는 내가 차마 범접할 생각도 못하는 아이였다. 빡빡머리에 키도 작고 얼굴도 시커먼 데다 잘생기지도 못한 농사나 짓는 집에 별 볼 일 없는 아이인 내가 풀을 빳빳하게 먹인 하얀 모시 한복을 걸친 그녀의 아버지에게 인사를 해도 언제나 보는 둥 마는 둥 했었다. 그런 아버지의 깍쟁이같이 깔끔하기만 한 그녀가 뭐가 아쉬워 뭐 하나 내세울 것 없이 공부나 조금 잘할 뿐인 나 같은 아이에게 눈길을 돌리겠느냐. 그랬었는데 오늘도 미동도 없이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나는 최대한 의젓하게 보이려 노력했다. 밧줄을 어깨에 걸치고 소를 앞세워 한 손은 곶비를 잡고 고개를 꼿꼿하게 세운 채 눈알만 굴려 슬금슬금 그녀를 보며 걸어갔다. 이럴 때면 소를 몰고 신장로를 지나가는 게 고역이 아닌 즐거운 일도 되었다. 약방을 무사히 지나고는 소가 똥을 싸도 별로 말이 없이 을에 그러려니 하는 기름집과 잡화점과 사진관 앞을 지나고 지서 앞을 지날 때였다. 풍경을 청아하게 울리면서 아무런 탈도 없이 묵묵히 가던 소가 하필 그때 느닷없이 꼬리를 치켜들더니 사람 발자국도 아직 나지 않고 쌀이비 자국자국만 나 있는 말끔한 길바닥 위에 똥을 쫙쫙 갈겨버리는 게 아닌가.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져 버린 것이다. 그것도 더위를 먹었는지 물똥을. 싸는 즉시 여기저기 튕겨나가는 낭패였다. 역시나 불길한 예감은 들어맞게 돼 있는가. 우락부락한 송순경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다. 지서 앞에다 소가 똥을 쌌다고 자기보다 한참이나 나이가 많은 지천 양반의 뺨을 갈겨버리더라는 송순경. 지서 화단에 꽃을 뜯어먹은 권성인의 염소를 막대기로 때려 한쪽 눈을 멀게 만들었다는 송순경. 작년에 저기 물 아래 마을에 사는 반반한 처자를 보곤 첫눈에 반하여 헛간에 쌓아놓은 생솔가지를 문제 삼아 그 부모를 협박하고 회유하여 반강제로 데리고 와 살림을 차렸다는 송순경. 소나무를 함부로 베지 못하게 한 시대였다. 조인트를 까고 툭 하면 뒤통수를 때리는 통에 방위들이 제일 싫어한다는 송순경. 마을 사람 거의 모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밉게만 보는 송순경. 그가 지서문을 열고 벼락같이 쫓아나올 것만 같았다. 내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다. 소 곶비를 휘둘렀다. 무조건 달아나는 게 수였다. 이랴 이랴. 소는 질겁하며 앞으로 내빼면서도 물똥을 내지르는 걸 멈추지 않았다. 내 손목이 휘둘러지자 곶비는 소의 목을 1차로 때리고 휘청거리며 2차로 엉덩이에 철썩거렸다. 이제 곧 송순경의 소뚜껑 같은 손이 내 뒷덜미를 움켜줄 것만 같았다. 요 쥐새끼 같은 새끼 어디로 도망가려고 그래. 나는 계속해서 곶비를 휘둘러 소의 엉덩이를 때렸다. 어느새 50여 미터 떨어진 우체국을 지나고 동네 끝 찬순의 집까지 내달렸다. 그때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 여지없었다. 야, 이놈의 새끼야, 이리 안 와. 돼지 멱 다는 소리 같은 그 목소리에 내 가슴이 오그라들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조금만 더 가면 사당 모퉁이로 돌아가는 길. 거기만 벗어나면 그도 나도 보이지 않을 참이었다. 야, 이 똥강아지 새끼야, 빨리 되돌아오란 말이다. 그는 악을 바락바락 쓰고 있었다. 쳐다보진 않았지만 입에선 침을 튀기며 한 손은 허리에 대고 다른 한 손은 나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있을 게 빤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오그라들던 내 가슴이 지서와 멀어지면서 차츰 배포가 커지기 시작한 것이다. 웃기고 자빠졌네. 나는 하늘을 향해 감자까지 먹였다. 한 번, 두 번 걸음을 옮길 때마다 감자나 먹으라며 주먹을 쥔 오른팔을 치켜들고 왼손으로 팔을 어깨까지 쓸어내렸다. 그러자 조마조마했던 마음은 오히려 후련하다는 심정이 되어 웃음까지 터져나왔다. 드디어 사당 모퉁이를 돌았다. 그래도 마음을 놓지 못했다. 그에게는 자전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신장로를 비켜나 논뚝길로 손은 내가 지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접어들었고 이윽고 뚝을 넘어 강변에 도착했을 때야 마음 놓고 뒤를 돌아볼 수가 있었다. 아득한 길을 따라 전봇대와 벚나무만이 우뚝우뚝 서 있을 뿐 내일은 지서 앞을 지나가긴 다 틀렸다. 먹을 풀이 별로 없더라도 가까운 강변에 소를 메어두었다가 일찌감치 풀을 뜯기는 게 상수였다. 아니, 오늘 당장 저녁 무렵 소를 끌고 집으로 갈 때도 디귿자로 돌아가는 먼 길을 택해야 할 것이다. 전날과는 다른 곳에다 쇠말뚝을 박아 밧줄을 연결하여 소를 메어두고 오던 길을 되돌아 지서 앞을 지나갈 배짱까진 없어 강을 따라 동네를 멀리 두고 나 있는 뚝길로 한참을 걸어가는데 기바우로 가는 길목을 조금 비켜난 물 가장자리에 옷을 홀딱 벗고 서성거리는 이가 보였다. 아무리 여름이고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도 아침나절부터 목욕을 하기엔 이른 시간이었다. 어른들의 알몸을 보기가 민망했지만 좁은 논두렁을 건너니 어쩔 수 없이 그 앞을 지나야만 했다. 그런데 그가 뜻밖에도 종근이 형님이었다. 오줌을 지린 옷이 찝찝했을까. 이제 달구어지기 시작한 자갈밭에는 빤 옷들이 반듯하게 널려 있었다. 그는 무슨 일인지 자갈밭에서 큼지막한 돌 하나를 뒤집고 있었다. 네가 여기 어쩐 일이냐? 그가 알아채지 못하게 뚝길을 빠르게 걸어가는데 기어이 들켜버렸다. 소 갱변의 맨이라고? 그런데 왜 돌아가? 그냥요. 그냥은 무슨 놈의 그냥. 너 이리 와봐. 집에 빨리 가야 하는디요. 집에 빨리 가야 한다는 놈이 돌아가? 내가 엉겁결에 말한 게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이었다. 눈길을 다른 데로 돌리며 다가갈 밖에. 그렇다고 그의 알몸이 몸 한가운데 난 검은 거웃이 전혀 안 보이는 것도 아닌데 그는 태연했다. 당숙모 난리 났지? 그가 말한 당숙모는 우리 어머니였다. 예, 산밭 울타리가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라면 넌 이해허겠냐? 무슨 영문인지 몰라 아무 말도 않고 있었더니 그는 돌을 다시 뒤집어 놓고는 그걸 쳐다보며 키들키들 웃었다. 산밭 울타리인 줄 알고 싸고 본게 너 그 사랑방이더란 말이다. 꿈에 알만했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 꿈에 기바우 정자나무가 나타나고 오줌이 마려워 옆에 있는 두엄자리에 누웠는데 적적해서 보니 이불에 그대로 싸버렸던.
그때가 1년 전이었다. 나는 그때까지도 꿈의 무대는 우리 마을이 아닌 태어난 곳 기바오였다. 그는 이제 돌을 들고 물속에 넣고 씻기 시작했다. 전체적으로 검은 빛깔인데 하얀 줄무늬가 눈에 띄었다. 근데 시방 어디 가냐? 집에 간다니까요. 이 자식이? 그럼 왜 돌아가냐니까. 소가 지서 앞에다 물통을 갈겨버렸어요. 지서 앞에다? 그는 그때부터 다시 키들키들 웃기 시작했다. 예, 근데 송순경이 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오라, 그래서 돌아가는구먼. 미친놈, 되게 심심했던 모양이구만. 소가 어딘 종 알고 똥을 싸면 짐승이 아닌 사람이게. 그 송순경이 지천 양반 뺨까지 갈겼다는디요. 나는 들은 얘기를 그대로 들려주었다. 그는 다 씻은 돌을 이리 엎고 저리 엎어서 모양을 살폈다. 뭐라고? 뺨까지 때렸단 말이여? 완전 호로 새끼구만. 근데도 동네에서 그걸 가만히 놔뒀단 말이여? 그는 덥수룩한 수염을 실룩이며 이제는 돌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째려보는 듯 하더니 한숨을 쉬고는 나지막이 물었다. 이게 뭐 같으냐? 지천에 무수히 깔려있는 게 돌이었다. 발에 툭툭 차이고 밟히고 논이나 밭에 있으면 애물단지가 되기도 하는 게 돌이었다. 그런데 그 돌을 보는 순간 지극히 평범한 산골 소년이었던 나는 새로운 세상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 돌에는 산이 있었고 계곡에 물이 흐르고 폭포가 있었으며 자그마한 연못까지 있었다. 반질반질한 검은 표면에 선명하게 박힌 하얀 무늬가 그려낸 형상이었다. 아무런 의미도 부여할 줄 모르고 하찮게만 여겨지던 돌이 내게 의미를 갖게 해준 순간이었다. 나는 선뜻 말을 하지 못했다. 이 돌은 수만 년 동안 물을 핥히고 구르고 굴러서 이런 모양이 된 거야. 그는 수석이라는 말을 내게 처음 가르쳐 주었다. 그러면서 돌의 재질과 모양, 무늬에 자연의 오묘한 섭리가 깃들어 있으며 한편에 시가 들어있다고도 하였다. 어려운 말이었다. 그냥 보인다고 보기만 해선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엔 널려 있다. 보는 눈을 기르는 게 세상 사는 이치다. 네가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송순경 그놈도 보는 눈이 그것밖에 안 되니 별 수 없지. 그의 말대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이럴 때 그는 어른들이 얕보고 깔보는 주정뱅이의 모습이 결코 아니었다. 어서 가봐라. 나는 옷이 마르는 동안 쓸만한 돌이 있나 더 찾아볼란게. 그러나 나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다. 그가 보이지 않는 곳까지 와선 그처럼 냇가의 돌멩이만 헤집으며 해가 중천에 머무를 때까지 쳐다보고 다녔다. 그런데도 그가 보여주었던 돌 같은 돌을 찾아내지는 못하고 쌀뜨물을 주면 자란다는 수정이 박힌 돌 하나만 주어 집으로 돌아왔다. 다시 장날이었다. 아이들과 함께 버드네에서 지칠 때까지 미역을 하며 놀다가 볼 일도 없이 구경이나 하겠다며 집 뒤에 있는 시장으로 갔다. 해가 서쪽에 있는 시루봉을 넘어가려면 한참이나 남았는데 워낙 새벽부터 설쳐대는 데엔 이골이 난 시골 사람들인지라 벌써 파장 분위기였다. 알몸의 나무 기둥에 함석을 씌운 시장 안 가게들에는 사람들이 한산한데 북쪽 끝 여월래 주막 앞만 시끌벅적했다. 가서 보니 유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거기에 뜻밖에도 유출 놀고 있는 이 가운데 송순경이 끼어 있었다. 여월래는 원래 시장 안에 있어서 안쪽 주막이라 불렸는데 작년에 여월이라는 항상 한복을 곱게 차려입는 색시가 오고부터 불려진 이름으로 송순경이 그녀에게 집적거린다는 얘기가 있었다.
하긴 면사무소나 조합 직원들, 학교 선생들까지도 가까운 주막을 두고 여월레를 줄기차게 드나든다는 소문이 도는 판이었고, 각 마을에서 행색계나 한다는 남정네들 치고 그녀에게 눈독을 들이지 않는 이가 없다 할 정도였으니 그걸 시기하는 이들은 그녀를 백녀시 같은 년이라며 욕을 해댔다. 그녀는 옷만 곱게 차려입은 게 아니라 햇빛에 그을리고 농사일에 찌들어 언제나 죽을 상을 짓는 마을 여자들과 달리 얼굴이 희고 고울 뿐 아니라 볼 때마다 웃음을 머금고 있어 주변까지 화날 정도였다. 우리 동네 한량 삼총사라 불리는 중대장과 서정남 씨와 박흥수 씨가 그녀를 보기 위해 얼쩡거리지 않을 리가 없는데 그들 중 중대장과 송순경이 한편이었고 상대편은 기바오에 사는 이장 김종진 씨와 내 사촌인 정근이 형님이었다. 말을 쓰는 이는 박흥수 씨. 그들 모두는 마흔 이쪽 저쪽으로 거의 같은 연배지만 송순경만은 한참 아래였다. 사람들이 이들을 한량 삼총사라 부르는 건 하는 일 없이 허구한 날 빈둥빈둥 돌고 먹으면서 무슨 일만 벌어지면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는다 해서 붙여준 별명이었다. 한때 예비군 중대장을 했다고 계속 그렇게 불리는 중대장은 배우 뺨칠 정도로 허우대가 멀쩡하고 서정남 씨는 이날 평생 손에 흙 한 번 묻히지 않았을 정도로 일하는 걸 싫어한다는 사람. 박흥수 씨 또한 중대장과 쌍벽을 이룰 만큼 덩치도 좋고 인물도 훤칠한데 하는 일이라곤 삼총사 2명과 함께 사냥이나 다니고 신장로가에 앉아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쳐다보거나 남의 일 참견하는 게 일이라면 일이었다. 또 있다. 선거. 선거 때만 되면 그들은 바삐 움직였다. 그것도 꼭 될 만한 사람 밑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해내곤 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메뚜기 한 차례였다. 오죽하면 사람들은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일을 해도 먹고 살기 힘든 판에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사는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흔들곤 하는데 그들의 우려를 여지없이 배반하듯 농사짓는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허여멀쑥한 그들이나 아이들의 입성은 항상 깔끔했다. 호박잎을 뜯어다 멍석 위에 말판을 그려놓고 손가락만한 대추나무 가지를 잘라 만든 유출, 깍쟁이에 넣고 갖은 기술을 발휘하여 노는 윷놀이는 장날이면 어김없이 벌어졌다. 유판 주위에는 놀돈으로 인하여 떨어질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으려는 어른들이 빼곡하게 둘러싸 구경하고 있었다. 박흥수 씨가 쪼그려 앉은 말판 가운데 멍석 밑에는 1,000원짜리 지폐 2장이 반만 얼굴을 디밀고 있었다. 그때 내 눈길을 끈 건 중대장의 손바닥 안 깍쟁이에서 상대편 진영으로 윷 4개가 날아가 조금의 미동도 없이 멍석 위에 철썩 들러붙듯이 내려앉은 모도 아니고 그가 질러대는 모야도 아니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같은 편인 송순경도 아니었다. 여월인의 주막 앞 평상 위에 널브러져 자고 있는 영락없는 주정뱅이 모습의 표상, 종근이 형님이었다. 그리고 평상 끝에는 송순경의 것인지 경찰 모자가 근엄하게 앉아 유판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긴 종근이 형님의 그런 모습이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니어서 새삼스러울 것은 없었다. 유판은 송순경네가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말 하나는 빠졌고 나머지 3개는 한 덩어리로 뭉쳐져 이제 걸만하게 되면 이길 수 있는 판이었다. 그런 반면에 사촌 형네는 말이 3개가 빠졌지만 하나는 사방팔방으로 돌아가는 종점 반대편 쪽에 머물러 있었다. 이장의 순서였다. 그나 사촌 형은 폐색이 짙은 표정이었다. 그런데 이장이 던진 게 모두 팔짝 뒤집어지더니 유치였다. 둘러싼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적어도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그래도 뭐를 해야 상대방의 말을 잡을 수 있는데 연속해서 큰 윷이 나온다는 건 확률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도를 해도 가운데를 질러가기 때문에 상대가 개를 하게 되면 도를 하지 않는 한 잡거나 먼저 날 수 있기에 거기에도 가느다란 희망은 있었다. 이장이 손바닥 위에 윷을 나란히 포개고 깍쟁이를 덮었다. 그때 송순경이 한마디 쏘았다. 뭘 그리 재구그랴? 앵간히 하고 던지지. 송순경님은 이 안재까니 그려요. 아무리 재봤자 거기서 거그여. 어디 거기서 거근가나 봅시다. 윷은 날렵하게 날아갔다. 세 개는 멍석 위에 엎어진 채 사뿐히 내려앉았으나 나머지 하나가 떼구르르 구르더니 멍석 끝에 걸쳐서 뒤집어졌다가 엎어졌다. 모였다. 윷 다음에 모. 좀처럼 보기 힘든 일이었다. 더군다나 너무도 허망하게 멀찍이 앞서가던 송순경네 말이 잡힌 모양새였으니 이걸 보고 반전이라 하는가. 승부는 극적으로 끝났다고 봐야 했다. 이장보다도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함성이 더 컸다. 야, 이런 일도 다 있구만이. 다 이긴 셈인데 이 제피부르딴 게로.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그 기가 막힌 상황에 탄성을 자아낼 때 아주 색다른 돼지 멱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딱이구만 무슨 소리들 하는 것이야 시방. 송순경이었다.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윷은 멍석 끝에 약간 걸친 채 한쪽은 땅을 짚고 있었다. 땅 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 있잖여. 이거 봐봐. 무슨 소리여? 덕석에 걸치기만 하면 되는지. 뭐셨지? 분명히 땅에 닿은 게 안 보여? 송순경님은 무슨 그런 옥대기를 쓰고 그러신다요? 어떻게 걸쳤든 덕석에는 걸쳐져 있잖여라. 잔말 말고 똑바로 보란 말이야 이 자식아. 내가 보기에 그건 분명히 송순경의 억지였다. 멍석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 한 낙이 아닌 게 관리였기 때문이다. 자식이라뇨? 나이를 거꾸로 먹어간뒤 어디다 대고 자식이라고 하는 거라? 이장이 눈을 부릅뜨고 송순경에게 대들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었다. 그러자 사촌형이 나섰다. 자자 그러지 말고 말꾼한테 물어봅시다. 이게 낙인가 아닌가? 모두가 말꾼인 박흥수 씨를 쳐다보았다. 그는 땡감을 씹은 표정이었다. 글쎄 말이오, 이게 참 왜 이런 일이 벌어져갖고. 뭘 망설인다요? 멍석에 걸친 걸 낙이라고 우기는 건 내 머리털 나고 처음 들어보냐고요. 이장이 박흥수 씨를 보며 너도 한패가 아니냐는 듯이 빈정거렸다. 땅에 닿은 걸 낙이 아니라고 어거지 쓰는 건 기바우식인가? 송순경도 빈정거렸다. 그때 주변에서는 그게 어찌 낙이냐는 소리가 태반이었다. 드디어 박흥수 씨가 나서 빽하니 소리를 질렀다. 새칠러! 다시 하라는 뜻이었다. 뭐야? 새칠로? 이걸 새칠로 하자는 말이야 시방? 이장이 눈을 부릅뜨고 말꾼을 쳐다보았다. 심판이 그렇게 호라면 하면 되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 중대장이었다. 그동안 송순경의 억지를 못 본 채 하던 그가 박흥수 씨의 말을 반기며 나선 것이다. 그래 그럼 한번 봐줬다. 새칠로 쏴. 송순경도 기발한 판결이라는 양 거들었다. 다시 해서 또 뭐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었다. 그걸 모를 리 없는 사촌 형네는 방방 뛰었다. 지김이 씨벌. 세상 살다 요렇게럼 요상한 꼴은 봐도 처음이네. 여기 모인 사람들 다 한번 보시란게요. 요것이 낙이어라오. 이장이 깍쟁이를 휙 던져버리곤 문제의 윷 가까이 손가락을 가리켰다. 그러나 아무도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다. 그것은 분명 손순경을 의식한 침묵이었다. 침묵의 변은 똥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는 것일 테고. 사촌형은 박흥수 씨에게 대들었다. 아니 형님은 어떻게 그따위로 심판을 보시는 것이라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여그 사람들 모두가 아는디 어찌 그것이 낙이 아니라고 똑바로 말을 못하고 아무리 친한 사이라 효도 저짝 편을 든단가요? 내가 편들었나?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새출로 쏘면 되지 뭘 그런가?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겠소. 그러면 어쩌잔 말이야? 송순경이 손가락으로 사촌형의 얼굴을 가리키며 험악한 표정을 지었다. 뭐로 인정을 하란 말이오? 우리도 그렇게는 못하겠다면? 그럼 많은 거지 뭘? 다 져놓고? 진 게 누군디 그런다요? 신랑이는 끝이 없을 것 같았다. 이윽고 이장이 말꾼에게 가 손을 내밀었다. 돈을 도로 달라는 신용이었다. 그는 아까 판결을 내릴 때처럼 난감한 모습이었다. 주지마! 그까지 1,000원 가지고 되게 쬐짜게 노네. 송순경의 비아냥에 이장이 발끈했다. 누가 쬐짜게 노는지 참말로 모르겠구만.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옥대기 선수였구만. 뭐야? 자식아! 여기서 민중의 지팡이가 왜 나와, 자식아? 아니 말끝마다 자식이라니. 너 도대체 몇 살이나 처먹었냐? 경찰이면 다야. 이 자식이 한번 놀아줬더니 인젠 사람까지 우습게 보고 완전히 겁대가리를 상실했구만. 너 죽고 잡아 환장한 거 아니야? 송순경이 그러며 이장에게 달려들더니 느닷없이 뺨을 갈겨버리는 게 아닌가. 내가 봐도 뺨까지 때릴 상황은 아니었다. 역시 그는 아나무인이었다. 사람들이 이제 윷구경보다는 싸움 구경을 하게 되었다. 이런 일 갖고 어떻게 사람을 때린다요? 사촌형이 송순경의 팔을 붙들고 늘어졌다. 이거 안 놔? 너도 한 대 맞고 잡아? 멋이라구라? 시김이 경찰이면 다여? 경찰은 아무나 때려도 되는갑네? 이것들이 진짜로 죽고 잡아 환장했구만. 송순경이 이번엔 사촌형의 얼굴을 강타했다. 형의 코에서는 금세 피가 흘렀다. 그러자 같이 유출 놀던 중대장이 나서 송순경을 달랬다. 송순경이 참아. 꼴짝놈들이 뭘 알아야지. 중대장은 면소재지에 산다는 우세까지 떨었다. 면소재지와 꼴짝마을의 심정적 거리감은 그만큼 컸다. 아버지가 기바오를 떠났던 이유 중에 하나였으리라. 말꾼이었던 박흥수 씨는 이장과 사촌형의 팔을 하나씩 잡고 늘어졌다. 재미로 논 걸 가지고 뭘 이리 쌌는가? 송순경 성질 잘 암시롱. 자자, 이러지 말고 주막으로 들어가자고. 그러자 송순경은 못 이기는 척 중대장에게 이끌려 주막으로 들어가려다 평상 앞에 섰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고 있어야 할 종근이 형님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송순경은 주변을 둘레둘레 살폈다. 아니, 내 모자가 어디 갔디야? 평상 위에 모셔놓았던 모자가 없어진 것이다. 어디서 나오겠지 뭐. 모자가 발 달린 짐승도 아니고 어디 갔겠어? 중대장이 머뭇거리는 송순경을 끌고 이내 주막으로 들어가자 이장과 사촌형도 저런 놈하고는 상종을 하니 많이 하다간 결국 안으로 들어갔다. 구경꾼들은 기세등등하던 싸움이 너무 싱겁게 끝나버리자 허탈한 웃음을 머금고 각자 제 갈 길로 흩어져 가던 참이었다. 옷을 팔던 이들은 옷을 차곡차곡 쌓고 있었고 옹기를 팔던 이는 밖에 내놓았던 그릇들을 안으로 챙기고 뒤밥 장사는 기계를 청소하고 있었다. 그때 우리 집 쪽이 수렁거리더니 왁자한 웃음이 터져나왔다. 아니 저것이 무엇이단가? 저거 이 기바우 박순경 아니여?
개새끼가 경찰 모자를 다 썼구마이. 평상 위에 널브러져 자고 있던 종근이 형님이 어느새 개의 목에 새끼줄을 감아들고 송순경의 모자를 씌워준 채 시장에 나타나 비틀비틀 걸어오고 있었다. 개는 다름 아닌 우리 집 월이었다. 그의 몰골은 개보다도 못했다. 머리는 부스스하고 눈은 개슴칠해 남방의 단추는 잠그지 않고 바지 하나는 무릎까지 걷었고 양말도 신지 않은 검정 고무신에 등짝과 엉덩이엔 흙이 잔뜩 묻어 있었다. 자, 월이야. 너 그 친구한테 가자. 모자로 하여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월이가 잘 따라오려 하지 않자 그는 거의 질질 끌다시피 주막 앞쪽으로 걸어왔다. 사람들은 다시 뭔가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기대를 가진 듯 그 뒤를 졸졸 따라왔다. 왜 하필 우리 월이를. 나는 아무 죄도 없는 월이가 무슨 봉변이라도 당할까 보아 낚아채 속셈으로 주막을 살피며 그 앞으로 나아갔다. 주막 안에서도 이미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눈치를 챘는가 등을 보이고 있던 송순경이 밖을 쳐다보았다. 그 순간 그의 눈이 크게 떠지고 입이 쩍 벌어지더니 그야말로 번개처럼 뛰쳐나왔다. 파마머리에 여월래의 고운 모습이 그 뒤를 쫓고 있었다. 너. 더 이상 말은 못하고 펄쩍 뛰어 종근이 형님에게 달려드는 송순경. 이단 옆차기였다. 그러나 놀랍게도 살짝 피해버리며 느물스럽게 웃기까지 하는 종근이 형님. 왜? 친구 데리고 왔는데 같이 놀지 그랴? 네 친구가 모자 쓴 게로 정말 딱 어울리지 않는감? 기가 막혀 죽겠네. 인자는 별 거지 같은 새끼가장 사람을 놀리네. 야, 이 술떡에 빠져 죽을 새끼야. 곱게 술이나 처먹을 일이지. 이게 무슨 짓거리야. 이거 완전히 호루 새끼구만. 아무나 호구 반말에 육짓거릴세. 그런데 호구 이 개가 같은 종자 아니여. 같이 놀래니까. 뭐야? 같은 종자? 너 아예 죽을라고 환장했구만. 어허이, 친구 데리고 온 사람한테 그게 무슨 싸가지 없는 말이디야? 송순경은 자신이 철저하게 놀림을 당하고 있다는 걸, 그것도 상대가 그동안 사람 취급도 안 했을 종근이 형님이라는 걸 알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듯 오만상을 찌푸리며 거침없이 주먹을 날렸다. 그런데 종근이 형님은 술 마시고 제 한 몸도 가누지 못하던 면민 모두가 아는 주정뱅이,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언젠가 사랑방에서 보여주었던 택견 동작만큼이나 유상하게 몸을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주먹을 날리고 발길질을 해대는 송순경의 무지막지한 공격을 간단하게 피해버렸다. 나는 재빨리 그 틈을 이용하여 종근이 형님 손에서 새끼줄을 빼서 월이의 목에 감겨있던 걸 풀어줘 버렸다. 종근이 형님이 나라는 걸 알고는 싱긋 웃으며 순순히 새끼줄을 건네준 것이다. 그러자 그동안 앞이 안 보여 불편했을 월이는 쏜살같이 그 자리를 비켜나 도망치다가 여월래 주막에서 흘러나오는 설거지물로 인해 질척거리는 땅에다가 고개를 세차게 흔들어 모자를 떨어뜨리고는 우리 집 쪽으로 사라졌다. 자네 친구도 싸가지 더럽게 없는 자네가 싫다고 내빼버리네. 맘보를 곱게 써야 친구도 따르는 법인데 자네는 개새끼한테도 인심을 잃은 모양이구만. 사람들은 여전히 느물거리는 종근이 형님의 그 말을 듣고 배꼽을 잡고 웃었다. 어디서 저런 배짱이 생겨났을까? 어떻게 개에다 모자를 씌우고 나타날 생각을 다 했을까? 그것도 상대가 꼴통으로 소문난 송순경인데 차라리 신기해하는 편이라고 해야 옳을 말이었다. 송순경은 계속해서 씩씩거렸으나 상대의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헛방만 날리고 있었다. 중대장이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자네 종근이 술 처먹었으면 곱게 자빠져 잠이나 잘 일이지. 이게 무슨 지랄이여?
곱게 잠 좀 잘라고 했더니만 개새끼가 하도 지저대서 깼는디 지랄이라니. 개는 개끼리 놀라고 한 것도 지랄인가? 하긴 자네도 개하고 노니께 개나 마찬가지겠지만. 뭐야 이 자식이 보자 하니 술을 입으로 먹은 게 아니라 똥구멍으로 처먹었구만. 네가 언제 나 술 한번 받아줘 봤냐? 입으로 먹는지 똥구멍으로 먹는지 봤게? 좋게 말할 때 꺼져. 자네 오고 말 섞었다간 내 체면이 말이 아닌 게. 그런 게 왜 깨우고 그랴? 똥개가 하도 짖어서 깼다니까. 뭐야? 똥개? 송순경이 다시 발끈했다. 사람을 놀려도 유분수가 있지? 송순경님한테 이게 뭔 짓이야? 아부성이 강한 중대장의 말에도 놀림을 당할 대로 당한 송순경이 순순히 물러날 유인이 아니었다. 내가 오늘 저 새끼 끝장내지 않으면 사람 새끼가 아닌 게로. 당신은 저리 가. 송순경이 중대장을 사정없이 밀어버리자 그는 맥없이 나가떨어졌다. 이장과 사촌형은 멀찍이 떨어져서 그 상황을 고소하다는 듯 쳐다보고만 있었다. 정말 끝장내고 잡아? 종근이 형님이 정색을 하고 묻자 송순경이 주춤거리다 우통을 벗어젖혔다. 키가 큰 데다 배까지 나온 육중한 몸매의 송순경에 비해서 술에 절어 사는 종근이 형님은 너무나도 왜소했다. 그래도 그는 당당했다. 사람들은 참으로 신통방통한 일을 다 본다는 표정들이었다. 너 사는 게 불쌍해서 지금까지 봐줬다만 인제 어림도 없어 이 자식아. 나는 네가 더 불쌍하다고 보는디. 맞짱 뜨자고. 여기서 이러면 순사 체면이 말이 아닐 텐디. 저 그 한쪽으로 가는 것이 안 낫겠는가? 그러며 그는 시장 구석에 있는 화장실을 가리켰다. 송순경도 지금까지 봐왔던 주정뱅이 종근이 형님이 아니었던지라 좀 꿀리는 구석이 없지 않았는지 바로 수긍을 하였지만 큰 소리는 여전했다. 오늘이 네 제삿날인 줄만 알아? 굵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아는 법이자녀. 종근이 형님은 여전히 송순경에게 누물거리더니 따라오지들 마시오. 내가 지면 창피한 게로이. 따라오려는 사람들에게 손으로 막는 신용을 하며 말했다. 사람들은 걱정 말고 어서 가라며 손을 내저었다. 한결같이 시원하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내가 종근이 형님이 따라오지 말한다고 언제 다시 볼지도 모르는 그 좋은 구경거리를 놓칠 사람이 아니었다. 사람들과는 다른 쪽으로 도둑고양이처럼 돌아가 대장간 옆 기둥에 섰다. 화장실 뒤는 옆으로 개울이 흐르고 그 너머가 논이었다. 해는 시장 기둥의 그림자를 길게 만들어 놓고 있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송순경은 종근이 형님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떨어져서 싸웠다가는 또다시 낭패를 당한다고 생각했을까. 그러자 종근이 형님이 그대로 멱살을 잡혀주며 한마디 툭 던졌다. 너 만덕이 알제? 김만덕이. 병신이 육갑 떨고 자빠졌네. 만덕이라니 짜식아. 송순경이 어이없사며 되물었다. 너 그 대빵인 서장 말이다. 군 경찰서장 김만덕이도 모르냐? 그 양반이 왜? 이거 좋게 말할 때 놔라. 그 김만덕이가 내 동기다. 그 말에 별 억양도 없이 나지막한 짓거림에 불과한 그 말에 그토록 서슬퍼렇던 송순경이 곧 잡아먹을 듯이 으르렁거리던 그 송순경이 잡았던 멱살을 푸는 것만 아니라 급격하게 풀이 죽어 아예 차려 자세를 취하는 게 아닌가. 참으로 별일이었다. 너 너무 나대지 마라이. 네가 저 사람들을 깔보아서 되겠냐이. 그리고 네가 지사 앞에 소가 똥 좀 쌌다고 사람들을 잡는담서?
여긴 시골이다 말이다. 네 눈에 보이는 건 죄다 무지렁이들밖에 없지? 송순경은 아무 소리도 못했다. 나 내일 읍내 장에 갈지 모르는디. 오랜만에 그 동기를 만나볼지도 모른단게. 너 하는 거 봐서 아무 소리 안 할 텐게 네가 술 한잔 살라면 사든가. 어쩔래? 종근이 형님이 말을 끝내고 빤히 송순경을 바라보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허리까지 굽실거렸다. 아이고 선배님, 정말 제가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이런 일도 다 있긴 있는가. 서쪽에서 해가 뜨는 경우가. 송순경은 계속해서 허리를 몇 번을 구부리곤 앞장을 서고 있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누구 앞에서도 안하무인이던 송순경이. 메뚜지같이 송곳니를 앞세우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설쳐대기만 하던 그가 순식간에 순에도 그렇게 순한 양이 될 줄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종근이 형님은 두 손을 허리 뒤에 두고 나오지도 않은 배를 디밀며 느긋한 팔자걸음으로 송순경의 뒤를 따랐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의 입이 쩍 벌어졌다. 그의 전설이 하나 더 추가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종근이 형님이 우리 사랑방으로 들어오기를 밤이 늦도록 기다리던 나는 월이의 기척에 슬그머니 일어나 안채에서 마당으로 나가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을 마셔 걸음마저 잘 걷지 못하는 그에게 궁금했던 걸 기어이 물었다. 형님이 진짜로 김만덕이를 아시는 게라오? 김만덕이가 누군디? 경찰서장 말이여라오. 이름만 알지? 내가 걔를 어떻게 알겠냐? 나는 맥이 풀렸고 그 형님은 내 맥이 풀린 것만큼이나 오줌보가 헐거워졌는지 어김없이 이불에 오줌을 싸놓고는 새벽같이 내빼버렸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만큼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해바라기처럼 바라보는 것이 뻔한 놈들 가지고 노는 거 일도 아니란 게. 그리고 너 앞으로 지서 앞에 속 끌고 다닐 때 맥없이 떨지 마라이. 그러나 지은 죄도 없으면서 경찰 모자만 보면 괜히 움츠러들듯이 내가 소를 끌고 지서 앞을 지날 때면 을에 오금이 저리고 조마조마해지던 마음이 한순간에 아무렇지도 않을 리는 만무했다. 옛날과는 달리 믿는 구석이 생기긴 했지만 여전히 마음은 변치 않았으니. 그렇지만 어쩔 땐 송순경이 어떻게 나오는가 보기 위해 소가 똥을 싸길 은근히 바랄 때도 있었으니. 내 기억력의 최고 절정기는 13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가 아니었을까. 종근이 형님은 여전히 장날이면 어김없이 나타나 술을 마시고 사랑방에다 오줌을 싸곤 했다. 그런 그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 집에 들르지 않게 되었다. 처음에는 나도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했으나 아버지 어머니의 이야기 도중에 여월래가 나오고 종근이 형님이 나오면서 새삼 알게 되었던 것이다. 이야기인즉슨 종근이 형님과 여월래가 붙어먹어서 굳이 구박을 받은 우리 집 사랑방에 올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었다. 놀라운 일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월래와 종근이 형님과는 어울리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던 것이다. 겨울이었다. 시장의 기둥 위에 붙은 강목과 학교의 유리창살을 몰래 뜯어다 썰매를 만들어 물에 눈을 가둔 얼음판을 하루 종일 지쳤기에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은 초저녁. 아버지와 어머니는 화롯불을 가운데 두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다. 종근이 형님 얘기였으니 내 귀가 번쩍 열릴 밖에. 그것이 인물은 인물이란께. 이놈이 찝적이고 저놈이 찝적여도 생전 눈 하나 깜빡 안 하던 여월래가 어떻게 종근이한테 정을 줬는가 모르겠단 게로. 그냥도 미친년이지. 뭐 볼 거 있다고 그런 화상한테 달라붙긴. 아그배나무에 반했다고도 하고
돌짝에 쓴 글씨 보고 반했다고도 하고 그러더만. 참 썩을 놈의 인사여. 논밭에는 얼씬도 안 하면서 산으로 들로 쏘다니며 돈도 되지 않는 그걸 캐다가 술집 색시한테나 갖다 주고 참 잘하는 짓이구만. 나는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 분재와 수석이 여월래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개 역할을 한 것이라는 걸. 그렇다면 여월이라는 색시도 분재와 수석을 보는 안목이 있다는 게 아니고 무엇이랴. 수악한 농투성이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니 서로 마음이 통했을 거고. 어쨌든 종근이 형님의 전성시대였다. 꼴통이었던 송순경을 얌전하게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미처 알지 못한 뭐가 있긴 있다는 믿음을 보란듯이 심어주었으니 어쩌다가 보는 그의 모습도 여전히 후줄근하긴 하지만 왠지 달라 보였다. 왜 아니랴. 면에서 행색계나 한다는 남정네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여월래의 마음까지 사로잡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러나 한편으로는 속마음이 어쩔지 몰라도 여월래에 대한 그의 행태를 욕하는 이들이 더 많은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다. 병신이 6갑에 7갑까지 한다나. 어린 내 마음에도 형수를 두고 바람을 피운다는 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처럼 보였으니. 그런 이야기들이 뜬 소문이 아니고 사실이란 걸, 아니 뜬 소문에 불과하다는 걸 직접 알게 되기까지는 그래도 시간이 꽤 걸렸다. 모내기철이었다. 주정뱅이 남편 때문에 장날만 되면 항시 마음을 졸였을 형수의 심사를 주변에서 헤아리느라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렸으리라. 씨앗 앞에선 돌부처도 돌아앉는다고 했던가. 속이야 썩어 문드러졌을 망정 생전가도 투기 한번 부릴 것 같지 않던 형수가 여월래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건 우리 집이 모내기를 한 장날 그 다음 날 농번기 방학이라 학교에도 가지 않는 날이었다. 아침을 먹고 우리 식구 모두가 논에 모를 떼우러 가려던 참에 갑자기 시장에서 살림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악을 쓰는 여인네 소리가 들려왔다. 모름지기 부부싸움이라는 건 밤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런데 아침에 살림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건 예사 부부싸움이 아니리라. 그런 구경이라면 만사를 제쳐두고 쫓아다니던 내 발길이 불이 나게 시장으로 향하는 건 당연했다. 소리의 진원지는 여월래 주막이었다. 벌써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고 주인공은 형수였다. 술주전자와 그릇들이 주막 밖으로 내동댕이 쳐져 있고 주막 안이 난장판이었으며 방 안에선 종근이 형님의 머리카락이 형수의 두 손에 잡혀 온몸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다. 인자 할 만큼 했는가? 종근이 형님은 형수의 손을 뗄 생각도 하지 않고 허허 웃으며 말했다. 화가 풀릴 만큼 다 했느냔 말이여. 이 웬수야, 여그가 너그 집이여? 이 사람아, 웬만하면 인자 이거 놓고 하소. 사람들이 다 쳐다보지 않는가. 나야 괜찮지만 자네가 우세 살까 싶네. 오해란 말이여, 오해. 뭐가 오해란 말이오? 바보같이 나만 모르고 있었단 게로. 술로 그렇게 속을 썩였으면 됐지. 거기에 계집질까지 하다니. 도대체 당신이 사람이여라오? 어이 참, 그렇게도 나를 모른가? 내가 술만 먹으면 손뭉치맨치 가라앉아 여기서 잠은 자지만 계집질이라니. 그것이 오해란 말이란 게? 종근이 형님이 형수의 두 손을 뿌리치더니 벌떡 일어섰다. 그는 결코 죄인의 모습이 아니었다. 아주 당당했다. 그런 서슬에 형수의 기세가 한풀 꺾인 듯했다. 형님이 안쪽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여월래, 이리 좀 나와보소. 자네가 무슨 죄가 있다고 숨어 있는가?
그러자 주막 뒤편 안채에서 원래 주인인 구암댁과 여원래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 사람이 뭔가 오해를 단단히 한 모양인 게로 알아듣게 얘기 좀 해주시오. 그러며 그는 방을 나와 주방 안으로 들어가 술독에서 바가지로 술을 퍼 그대로 마셨다. 방문은 닫혀졌다. 더 이상 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그토록 소란스럽던 주막이 적막해졌다. 사람들은 서서히 흩어지고 상황은 그렇게 끝났다. 뭐를 오해했단 말인가. 내 어린 소견으로는 도저히 짐작할 수가 없었다. 나중에 듣게 된 소문으로는 붙어먹었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었고 늑대들로부터 여원래를 보호하기 위한 술책이었다는데 그 술책이라는 말도 이해하기가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얼마 후 여원래는 마을에서 사라졌다. 그 뒤로 발을 끊었던 우리 집 사랑방에 종근이 형님이 다시 나타난 건 당연한 수순이었다. 나는 우리 마을에서 버스로 1시간이 걸리는 50리 거리의 관촌에 있는 중학교로 진학하게 되었다. 우리 마을과 전주의 딱 중간이었다. 이왕이면 형과 같이 전주로 진학하길 바랐으나 시골 출신의 대도시 진학의 길을 막아버려 집에서 버스로 통학을 하게 됐다. 중학교로 진학을 하게 된 아이들은 고작 10여 명이었다. 관촌 중학교로 나를 포함하여 5명, 나머지는 집안에 연고가 있는 다른 면단 위 중학교로 갔다. 그때까지 차를 탈 기회가 별로 없었던 내게 참을미는 정말로 지독했다. 토하고 또 토하고 심지어 친구의 장화 속에다 토하기도 했으니 밥 먹기도 겁나고 아버지가 벗겨다 준 소나무 속껍질을 씹어도 소용없어 차가 없었던 옛날 사람들이 부러울 지경이었다. 그러나 몸은 환경에 곧잘 적응하기 마련.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에야 멀미가 가라앉아 차를 타는 게 겁나지 않았다. 뜻밖이었던 건 찬영이의 진학이었다. 종근이 형님의 큰아들, 내 조카뻘이 되는. 면 소재지 사는 몇몇 아이들 외에 다른 마을에선 괜찮게 사는 집의 아이들 한두 명이 고작이었는데 거기에 찬영이가 낀 것이다. 사는 형편으로 봐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나중에 들은 소문에 의하면 기바우 종근이 형님 댁에 자가용이 한번 들어섰고 분재 하나와 수석 하나를 싣고 갔는데 바로 형수의 입이 귀까지 찢어졌었다고. 그 뒤로부터 돈도 되지 않고 밥도 되지 않는다는 분재와 수석에 대한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은 깨끗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나. 그 즈음 시골에선 새마을운동의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던 참이었다. 초가지붕이 없어지고 전기가 들어오고 하루 종일 쳐다봐도 질리지 않는다는 텔레비전을 집집마다 들여놓을 수 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는 얘기여서 중학교에 들어가고서야 기차를 처음 보았던 나 같은 촌놈에겐 꿈같이만 들렸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차츰차츰 현실이 되어갔다. 우리 집도 안채는 지붕이 기와였지만 행랑채는 초가였는데 슬레이트로 바뀌었고 다른 집들도 마찬가지여서 우리 마을에선 더 이상 초가지붕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꼬불꼬불했던 길이 반듯하게 바뀌고 우리 동네를 지나는 신장로도 콘크리트로 포장되었다. 그러나 우리 동네에서 관촌에서 전주까지 길은 여전히 비포장도로였다. 학교를 가려고 아침 7시에 출발하는 버스를 타기 위해 제일 빨리 오는 애는 언제나 집이 제일 먼 찬영이었다. 나는 1분도 걸리지 않았다. 찬영이는 별로 말이 없는 아이였다. 버스에서 우리의 자리는 운전사 반대편 제일 앞자리였다. 버스비는 50원에 반 25원. 그나마 토요일엔 그것마저 아낀다고 신장로가 아닌 산길을 걸어올 때도 있었다. 중학교가 있는 관촌은
우리 동네와 마찬가지로 면 소재지였지만 마을 규모가 훨씬 컸고 전주가 가까워서인지 벌써 전기가 들어와 있었고 만화방 같은 데엔 텔레비전도 있었다. 몇 년이 지나자 새마을운동의 위력은 곳곳에 나타났다. 우리가 통학하는 도중에 보이는 금정리라는 마을은 신장로에서 들어가려면 산 및 개울을 따라 난 소달구지나 겨우 다닐 수 있는 좁은 길이 이리저리 휘어져 있었는데 마을에서 신장로까지 논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직선으로 버스도 다닐 수 있는 널찍한 길을 만들어 새마을운동의 모범 사례로 사회교과서에 실리기까지 하였다. 그 사진을 보면 저 멀리 골짜기 안에 마을이 있고 길은 어디 하나 삐뚤어진 곳 없이 마을까지 똑바로 나 있어 예전 길과 확연하게 비교되어 그런 비생산적인 길을 만든 우리의 선조들을 바보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바야흐로 직선과 직각이 대접받는 시대가 되었다. 그 여파였던가. 다른 곳도 아닌 기바우가 문제였다. 그리고 종근이 형님. 기바우라는 지명에서 보듯 일제강점기에 지어졌다는 행정명칭인 기암리를 제쳐두고라도 그 동네는 분명 바위와 관련이 있었다. 신장로에서 갈라지는 기바우로 들어가는 길도 금정리와 다름없었다. 단지 개울이 산 밑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들판을 가로질러 흐르고 길도 자연스럽게 그 옆으로 나 있었다. 물결 따라 구불구불 골짜기에 자리 잡은 마을까지 S자와 비슷하게. 그런데 문제는 거기 들판 여기저기에 거대한 바위들이 어떤 것들은 논밭 한 중앙에, 어떤 것은 신장로가에, 또 어떤 것은 얕은 산기슭에 널려 있는 것이었다. 우리 논에도 있었다. 그 바위들이 왜 거기에 있게 되었는지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 그럴싸한 전설도 없었다. 그냥 그렇게 있었다. 돌무더기라면 밭을 만들고 논을 만드느라 골라낸 돌을 한 곳에 쌓아둘 수도 있겠지만 거대한 바위들이었다. 신장로 옆 제일 큰 바위 위에는 구멍도 몇 개가 파여 있어 내가 어릴 때 그곳에 올라가 고무신에 물을 떠 부어놓고 놀기도 했었다. 그런데 신장로에서 마을까지 반듯하게 길을 내고 개울을 정비하려는데 바위 몇 개가 걸렸다. 정부에서 지원금도 나오고 장비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니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찬성이었다. 자신의 논밭이 걸리는 사람들 외에는 그까짓 바위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여 개울을 정비하는 데 쓰면 일거양득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다. 그런데 길을 일직선으로 만들어도 자신의 논밭이 걸리는 거 없고 별 이해관계도 없을 것 같은 종근이 형님이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기존의 길을 넓히게 되면 길 옆 자신의 논밭이 들어가는 것도 감수하고 찬성하겠지만 일직선 길을 만들기 위해 바위를 부수는 건 절대 반대란다. 개울도 뚝을 보강하는 차원이 아닌 길을 따라 만드는 것도 반대였다. 그런 얘기들을 들은 건 사촌 형인 정근이 형님으로부터였다. 우리 논밭도 거기에 상당했기 때문에 그가 일의 진행 사항을 아버지에게 알린 것이다. 사촌 형은 우리 집에 올 때 빈손으로 오기가 그랬던지 막걸리가 가득 든 주전자를 가지고 와 아버지와 대작을 했다. 길을 일직선으로 새로 만들거나 있는 길을 넓히거나 우리 땅은 어떻게 하든 들어가게 돼 있었다. 공사는 가을 수확이 끝나면 바로 시작할 계획이란다. 근데 종근이 그 사람은 어찌 바위를 부수는 걸 반대한다고 그런가? 이왕에 길을 넓힐 바에야 반드시 내는 게 좋기는 허구구먼. 그 바위들이 보통 바위가 아니랑만요.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사람들의 묘라고 하더만이라. 고인돌이라나 뭐라나? 고인돌. 분명히 책에서 보긴 했다. 선사시대의 무덤 양식이라는. 그러나 내가 책에서 본
양쪽에 돌을 고이고 넓은 돌을 위에 얹은 구인돌과 기바우 들판에 널려있는 바위들과는 모양이 틀려도 너무 틀렸다. 그게 구인돌이라니. 옆에서 그 얘기를 듣던 나는 도저히 실감이 나지 않았다. 구인돌이라니? 그리고 또 묘라니? 도대체 그게 뭔 말이오? 작은 아버지나 저나 똑같죠 뭐. 도대체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라. 아버지와 사촌형은 고인돌이라는 말도 처음인 것 같았다. 그 사람이 배운 것도 있고 의무한 사람이라 괜히 그러지는 않을 것이네. 그런데다 그 형님 말이 한번 없애버리기는 쉬워도 다시 원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설령 그게 묘가 아닐지라도 그대로 두자는 것이여라. 매급시 그 바우들이 거기 있을 리는 만무하다고요. 하긴 포각 만들 때도 동네 사람들이 처음엔 콧방귀나 꼈는가? 미친놈 지랄온다고 다들 그랬지. 헛배웠다고. 근데 어떻게 됐어? 얼마나 그 포광덕을 보느냔 말이오. 그 사람 말에도 분명히 일리가 있을 것이오. 작은아버지는 그럼 그 형님 말에 찬성하시는 게라오? 내 방에 장날마다 술 처먹고 오줌 싸는 걸 생각하면 괘씸하지만 그 사람 하는 일이 동네 해되게는 아닌 중은 자네도 알지 않은가? 내 비록 거기를 떴지만 마음은 항시 거기에 있네. 근데 길을 반듯하게 안 내면 정부 지원금이 줄어들 텐디요. 하긴 그러겠지. 그렇지만 있는 길 활용하면 아무래도 생땅에 길을 내는 것보다 들어가는 전답은 줄 것 아닌가. 우리 논도 반듯하게 내게 되면 두 군데로 갈라지지 않는가. 들어가는 거야 어쩔 수 없다지만 넘어지기도 그렇고 단맞이기 논도 병신되자니요. 있는 길 넓히면 한쪽만 들어가니까 그만큼 준다 뿐이고. 그렇네요 그건. 다른지 얘기 들어보니까 주민들이 땅만 내놓으면 정부에서 거의 무상으로 길을 내준당마요. 어쩌겠는가? 울며 겨자 먹기로 내놔야지. 속은 쓰려도 별 도리 없지. 아버지는 어떻게 길이 나든 땅을 내놓을 마음을 먹고 있었다. 그런디 지장골 당숙이 당최 당신 땅은 단 한 평도 내놓을 수 없다고 말도 못 꺼내게 한다는구만이라. 지장골 당숙이라 함은 면에서도 손꼽히는 부자 중의 부자였다. 전담만 많은 게 아니라 배내기 소만 200마리라는 소문이 무성했다. 그런데도 지독한 구두쇠로 인심을 많이 잃었다. 그 동생도 길에 걸리는 동네 사람들이 다 내놓으면 별 수 있을라고. 조금이라도 덜 걸리는 일직선 길이라면 생각을 해본다고 하긴 했다는디요. 좌우당 간에 결론은 나겠구만. 정 안 되면 투표로 결정해야겠다고 이장이 그러더마요. 그러면 종근이도 별 수 없을 것이고. 그런 뒤 들려오는 새로운 소식이 없이 추석을 맞이했다. 객지에 나가 있던 식구들이 추석을 쇠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오고 우리 집에서도 서울의 공장에서 일하는 큰 누나가 멋쟁이가 되어 돌아왔다. 명절은 역시 큰 기쁨이었다. 우리 집 식구들은 어머니만을 빼놓고 기바우로 성묘를 가게 됐다. 큰집 식구와 함께 오전에 일찌감치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를 다녀온 뒤 나는 홀로 찬영이를 만난다는 핑계로 대문도 없는 그의 집으로 가게 됐다. 나름대로 종근이 형님이 키우는 분재와 수집한 수석을 보기 위한 속셈이었다. 그러나 그의 집에는 성묘를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지 아무도 없었다. 지금은 가세가 많이 기울어 안채와 겨우 3칸의 행랑채만 남았지만 일제강점기에 종근이 형님에게 고등교육을 시킬 정도의 집안이었으니 집터는 넓어 집안 여기저기에 내 눈이 휘둥그렇게 될 만한 분재와 수석이 가득했다. 내가 기바우를 떠날 때까지만 해도
아주 어렸고 보아도 건성으로 봤던지라 별 감흥이 없었는데 종근이 형님을 보는 눈이 달라진 지금의 분재와 수석의 모습은 그 방면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던 내 눈에도 한마디로 경이었다. 하나의 바위로 이루어진 산인 상사바위 절벽에 나 있을 법한 소나무가 갖은 풍상을 겪어낸 모습으로 있는가 하면 노거수의 풍모를 느끼게 하는 느티나무, 용트림하는 듯한 향나무, 열매를 달고 있는 사과, 배, 호도, 감나무, 아급에, 맹감, 벌써 새빨갛게 잎이 변한 단풍나무 등이 셀 수도 없을 만큼 크고 작고 넓고 깊은 화분에 담긴 채 집안 곳곳에 널려 있었다. 어떤 화분에는 이끼가 붙은 돌에 난이 자라고 또 어떤 것은 뿌리를 거의 드러낸 채로 드러누운 형상을 하고 있기도 했다. 분재는 시간의 자국이었다. 수석도 셀 수 없었다. 억겁의 시간이 만들어냈을 갖가지 모양과 딱 어울리게 깎은 좌대에는 금강산의 축소판, 초가, 남근, 동굴, 호수, 곰, 호랑이, 스핑크스 같은 형태와 한 폭의 산수 하나 기도하는 소녀, 새, 나무, 해, 달, 붉은 노을, 두 갈래로 떨어지는 폭포 같은 기기묘묘한 문양들을 갖추고 있어 나는 그 신비한 세계에 빠져들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하염없이 쳐다보았다. 내가 태어나 보아온 무수한 돌들과는 달라도 분명히 달랐다. 그 돌들은 모두가 살아있는 것만 같았다. 이런 걸 볼 줄 아는 종근이 형님이 그리는 세상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종근이 형님네는 결코 가난하지 않구나 하는 것이었다. 한편으로는 더 이상 찬영이가 불쌍하다는 마음도 들지 않았다. 역시 종근이 형님은 뭔가가 있긴 있는 사람이었다. 아무리 못 말리는 주정뱅이로 사람들에게 인식은 되었을 망정 우리와는 분명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바빠졌다. 종근이 형님의 분재와 수석이 꼭 해야만 하는 숙제를 하지 않았을 때처럼 나를 바쁘게 만들었다. 집을 신장로로 가기보다 냇가로 가고 싶어졌기 때문이었다. 그 많은 수석 가운데 비슷한 거 하나라도 찾아보리라 결심하면서 그래서 급히 마을 입구에 있는 모정을 지나치려는데 모정 마루와 그 주변에 마을 사람들이 가득했다. 더군다나 거기에 낮술을 거나하게 들이켠 종근이 형님이 열변을 토하고 있어 나는 가던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현안, 신장로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길을 어떻게 내느냐가 역시 주제였다. 우리 조상님네들이 길을 반듯하게 낼 줄 몰라서 저렇게 냈겠소? 모정에선 멀리 있는 신장로까지 다 보였다. 길은 지렁이가 기어다니는 듯했다. 나가고 들어올 때 휑하니 왔다 휑하니 가버린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삭막하겠으라. 갈 때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들어올 때도 조심조심 하면서 겸손하게 들어봐야 하는 게 고향이란 게요. 정이라는 게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밥만 먹고 살진 않잖여요. 노래도 부르고 영화도 보고 책도 읽고 약장수 굿도 보고 그러자녀요. 여유를 가지라는 말이여라. 갓난아기 날 때 살인문 위에다 왜 굶주를 치간디요? 아무나 못 들어오게. 들어와도 조심해서 들어오라는 뜻 아니여요. 왜냐구라? 갓난애와 산모를 위한 것이잖아요. 애기 놀라지 않게 하고 병 생기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기 저 길도 어쩌면 금줄이나 똑같은 것이여라. 또 노래나 마찬가지란 말이여요. 뭐가 그리 바쁘다고 쌩하니 왔다 쌩하니 가게 만들어요? 사람이 사는 마을은 갓난애와 산모가 있는 곳하고 똑같으라. 누가 가고 누가 오든지 그만큼 조심해서 다니라는 뜻이란 게요. 나도 길 넓히는 것은 반대 아니어요. 차도 드나들 수 있게 하면 좋지요. 그렇지만
일직선으로 내는 건 절대 반대여라. 차도 말이오. 조금 굽은 길을 갈 때는 조심해서 운전하는 법이에요. 그래야 사고도 덜 나지. 더군다나 저그 고인돌까지 부숴가면서 내는 데는 결사 반대요. 우리가 우리 조상 묘를 파헤쳐버리고 길을 낼 수 있어요. 저 바위들은 조상의 숨결이여라. 그리고 개울도 마찬가지여라. 물이 자연스럽게 길을 만들어 흐른 게 개울 아니여요. 그런디 저거 메꿔버리고 새로 시멘트 발라서 반듯하게 내봐요. 물이 멈출 때 멈추지도 않을 뿐더러 머물 곳도 없이 쑥 빠져버릴 것 아니여요. 물이 쉬어갈 곳이 없이 만들어봐요. 그런 데서 어떻게 물고기가 살겠어요? 물도 흐르지 않고 물고기도 살지 못하면 더 이상 개울이 아니여라. 허술한데 보강만 하면 될 일을 굳이 반듯하게 만들어서 죽은 개울 만들 필요 없잖여요? 그의 말 중에 상막이니 정이니 겸손이니 노래니 여유니 금줄이니 하는 단어들을 길에서 느낀다는데 선뜻 이해가 가진 않았다. 그런데도 그가 그런 말을 하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됐다. 하지만 개울에 물고기가 살지 못할 거라는 말은 알아들을 것 같았다. 웃들보가 돌로 되었던 3년 전에는 돌과 돌 사이 구멍 속에 맥이나 빠가사리, 불뭉치 등 고기들이 많아 손으로도 잡을 수 있었는데 그곳을 높인다고 콘크리트로 매끈하게 막아버린 뒤론 고기들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저 바우들이 무덤인 것은 확실한 것이라오? 이장 김종진 씨였다. 내가 쪼개 공부한 것이 있는디 확실여. 그는 단정적으로 말하고 바지를 무릎까지 걷은 뒤 좌중을 쭉 훑고서 말을 이었다. 내가 우리의 책을 본게 고인돌이라고 사진이 나왔던디 그것은 강화도에 있는 것이고 저렇게는 안 생겼지라. 강화도 것은 받침돌이 양쪽에 있어서 누가 봐도 보통 물건이 아니라는 게 표가 나지만 저것들은 그렇게 안 생겨서 대접을 못 받는구만요. 고인돌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라. 그걸 유식한 말로는 강화도 걸 탁자식 고인돌이라고도 하고 북방식이라고도 하지라. 우리 남부지방은 남방식이라고 하는디 무덤방이 땅속에 있어서 받침돌이 보이지 않는 것이여라. 저것도 틀림없이 파보면 괴인돌이 있을 것이구만요. 저 바위들은 무덤 뚜껑이라고 보면 틀림없어라. 요점은 뭐냐? 우리 마을이 그만큼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고 봐야지라. 돌로 연장을 만들어 쓰던 시대니께 얼마나 오래될 것이오. 그런 걸 보존할 생각은 않고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한다고라. 기바우라는 이름이 어떻게 생겨났는디요? 저 바우들 때문이라고 생각 아니여라. 저것이 있어봤자 생전가도 갱겨치기 나오지 마을에 부특될 거 있간디. 종근이 형님의 말을 듣고는 성질을 버럭 내며 쏘아붙인 사람은 집안간인 지장골 당숙이었다. 당숙도 참. 그럼 할아버지 묘는 뭐 하려고 쓰셨소? 갱겨치기밖에 더 앞죠. 벌초해야지 성묘해야지 안 귀찮으라우. 저런 싸가지 없는 자식 말하는 뻔세 좀 봐. 그게 어디 같아? 당숙이 발끈하며 일어서자 이장이 바로 일어나 말렸다. 에이 참 그러지들 마시란 게라. 나는 할 말 다 했은 게 들어갈라요? 다시 말하지만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저 바우들을 없애가면서 길을 직선으로 내는 건 반대니께 그런 줄 아시오? 종근이 형님은 일어나 모정을 천천히 빠져나갔다. 그러자 아직도 분이 안 풀린 당숙이 혼잣말처럼 입을 열었다. 지까지 알면 얼마나 안다고 떠들었어? 그렇게 잘한다는 놈이 집안 건사는 그따위로 오고 술만 처먹으면 농판짓을이여? 전하의 호로 새끼지. 나는 고인돌이건 무덤이건 상관없이 무조건 일직선이네. 그놈의 것이 밥을 먹여주길혀 무얼을혀? 아무 쓰잘데기 없잖여. 쟁기질할 때 걸리적거리게 나오지. 길을 내려면 반듯하게 내야지. 노래는 뭐고 금줄은 무슨 놈의 금줄? 그럼 땅 좁게 들어가는 건
내놓으신다는 거지라오. 정말로 정부에서 보상은 안 해준다는 것이요? 땅을 동네에서 내놓는다는 조건으로다 공사를 해준다니까요. 놈들도 다 내놓는다면 별 도리 없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당숙은 끝내 못마땅한 표정이었다. 그래도 거기 걸리는 사람 중에 지장골 양반이 제일로 적구만요. 하나도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잖여. 그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부역을 시킬 판이라오. 아무리 공사를 해준다고 해도 인력으로 할 게 따로 있으니까요. 모두가 공평하게 해야여. 걱정 마시라니까요. 나는 슬그머니 동네를 빠져나와 곧장 강변으로 갔다. 그러나 눈을 씻고 봐도 소득은 없었다. 종근이 형님이 다 훑어갔을까. 집에 돌아와 화단을 살펴봐도 분재로 쓸만한 나무도 없어 닭장 옆 대추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온 작은 가지를 철사로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어 올감에 놓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벼 수확이 한창일 때 기바우 마을 사람들은 진입로 문제가 만장일치 합의가 안 돼 끝내 투표를 하게 되었나 보다. 일직선으로 세로 내는 것과 기존의 길을 넓히는 걸 두고 한 투표의 결과는 종근이 형님의 바람과는 달리 일직선이었다. 심정적으로 종근이 형님을 응원하고 있던 나는 그렇게 결론이 나자 뚜렷하게 뭐라고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똥을 싸고 뒤를 안 닦은 기분이었다. 몇 개의 바위가 걸리는지는 몰라도 그것들이 사라지는 것도 아쉬웠다. 공사는 곧 시작될 모양이었다. 종근이 형님이 아무리 반대해도 투표의 결과가 그러니 어쩔 수 없는 일처럼 보였다. 다수결의 위력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저녁밥을 먹는데 문 밖에서 아버지를 찾는 소리가 들렸다. 당숙 계시는 게라? 누구요? 아버지가 문을 열자 호롱불이 흔들렸다. 장날도 아닌데 종근이 형님이었다. 술도 취하지 않은 그의 모습이 내 기억에는 없었다. 자네가 웬일이요? 상의 드릴 게 있어 왔구만이라. 어서 들어와. 밥 안 먹었지? 면사무소에서 바로 왔구만요. 방으로 들어온 그의 손에는 돌돌 말려진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어머니가 부엌으로 나가 금방 밥 한 그릇을 들고 들어왔다. 면도를 말끔하게 한 그의 얼굴을 보는 것도 처음인 듯 했다. 뭔 일이요? 길 때문이지라. 당숙 내 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나 계신 게라? 얼마가 들어가든 다 끝난 얘기 아니여. 참말로 폭폭한 일이단게요. 사람들이 뭘 몰라도 한참을 몰라요. 정부도 그렇고. 그리고 당숙은 우리 마을을 떴으면서도 거의 두마직이나 들어가는데 아깝지도 아니라.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딨단가. 저 고인돌이니 뭐니 다른 얘기 안 할랍니다. 오늘 면사무소 들러보니 공사가 곧 시작될 모양이에요. 기바우를 시범부락으로 만들겠다나요. 걔네들이야 뭔가 성과를 내는 게 목적이지 개뿔도 모르는 놈들이란 게요. 지가 박물관과 대학 몇 군데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할 때까지만 당숙이 공사를 못하게 시간을 벌어주셨으면 해서요. 이장도 투표 결과가 이러니 어떻게 해볼 수가 없게 되었구만요. 인자 그 공사 막을 사람 당숙밖에는 없으라. 그렇게 많이 들어간 줄 몰랐다. 내가 이장한테 위임을 하긴 했지만 돈을 토막토막 낼 줄은 몰랐다. 그러니 허락을 못하겠다고 이장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서류상으로 된 거 아무것도 없는 줄 다 알고 있구만요. 당숙이 반대하시면 죽었다 깨나도 공사 못해요. 지 땅에 들어갔으면 당연히 지가 나서서 막을 수 있지만 아니자녀라. 저도 학술조사에서 그 바우들을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하면 그때는 정말 아무 말 안 할 텐게요. 지가 직접 내일 전주를 가서 그 사람들에게 상황 설명을 할 생각이고만요.
진짜로 그 바우들이 그만큼 중요한 것인가? 몇 년 안에 제 말 할 것이구먼요. 그럼 내가 자네 말 들을 텐게 자네도 내 말 좀 들어주소. 무슨 말씀인디요? 자네 앞으로 내 사랑에서 오줌 안 싼다면 말 들을 참이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종근이 형님이 속은 있었던지 낄낄거리며 웃어댔다. 그러자 아버지 어머니도 그의 그런 모습이 우스웠던지 같이 웃었다. 지발 좋은 일 헌셈 치고 그렇게만 해주소. 어머니까지 나섰다. 당숙 그리고 당숙모 저 오줌 싸는 그거 병이에요. 그럼 계속 싸겄다고? 아버지가 웃음기를 거두지 않으며 따졌다. 아니요, 안 쌀게라. 다신 안 쌀 테니까 제 말 들어주실 거지라. 각서 쓰소. 각서 가장요? 나도 말로만 이장한테 위임한 거 아닌가. 그래서 말을 뒤집을 수도 있은게로. 그럼 쓸랑마요. 그는 내게 종이와 연필을 가져오라 해놓고선 당장에 각서를 썼다. 저 박종근은 다시는 당숙 내 사랑방에다 오줌을 싸지 않겠습니다. 그는 각서를 다 쓰고 나서도 웃음을 멈추지 못하다가 겨우 말을 이었다. 그리고 또랑을 기라고 같이 반듯하게 낸다는데 당숙도 아시잖아요? 그리 되면 물은 흐를 때만 흐르고 사시사철 절대로 안 흘러요. 또랑물이 포강물로만 흐르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몰라서 찬성한 것이란 게요. 그러게 말이여. 별 탈 없는 또랑은 왜 기라고 같이 낸다고 이 야단들인가 모르겠네. 아버진 이제 완전히 종근이 형님 편이었다. 이걸 보세요. 이게 돌면 얼마나 돌겠어요. 아주 획 돌아가는 데는 이렇게 반듯하게 내면 되잖아요. 당숙네 눈도 이렇게 쪼개진다니까요. 그는 말려있던 종이를 펴서 보여줬다. 간단한 지도였다. 지도를 보던 아버지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우리 논 두 배미가 도로와 수로 양쪽으로 갈라진 게 확연히 드러났다. 알았네. 나도 살던 정리가 있어서 의의 안 상하려고 속은 쓰리지만 아무 소리도 안 했는디. 정말 안 되겠구만. 나는 길만 생각했지 또랑은 생각도 아니었네. 어찌 수로를 새로 낸다는 걸 몰랐겠느냐만 아버진 따질 이유를 더 만들어야만 했다. 그날 밤 종근이 형님은 사랑방에서 자고 아침 일찍 전주로 떠났다.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의 반발로 공사는 시작할 수가 없었다. 공사를 하려면 우리가 현재 기바우에 살지 않아 마을 사람들이 출렴해서 농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인데 돈을 내겠다는 사람도 없거니와 그 돈을 치러가면서까지 공사가 다급한 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일단 아버지를 부추긴 종근이 형님의 음모는 확실하게 성공했다. 얼마 후 종근이 형님이 요청한 학술조사가 이루어졌고 아버지의 반발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 바위들은 고인돌로 판명되어 훼손해선 안 되는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유적이 되었다. 당연히 다수결에 의한 일직선 길은 한 사람의 소신에 의해 없었던 일이 돼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기존의 길을 넓히자고 원래 주장했던 종근이 형님이 앞장을 서서 제일 먼저 자기 땅을 내놓자 그 뒤를 따라 아버지도 서슴없이 내놓았는데 이번에는 지장골 당숙이 반대를 하고 나섰다. 직선으로 길을 내는 것보다 자신의 땅이 곱절 더 들어가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항시 무시하고 깔보고 싶은 종근이 형님이 앞장서서 이를 성사시키는 게 못마땅하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그러나 당숙의 반대도 이장과 아버지와 종근이 형님만 알고 무산시켰으니 그것은 빛과 번쩍한 자가용이 소리도 없이 종근이 형님 댁에 다녀간 뒤였다. 곱절 더 들어가는 땅값을 분재와 수석 몇 점으로 입을 막아
해결해버렸다는 것. 기바오에서 제일 가난한 축에 드는 그가 면에서도 제일 부자인 지장골 당숙의 화를 순식간에 녹여버렸던 것.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사는 늦가을부터 시작하여 봄이 되기도 전에 끝났다. 종근이 형님은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다 끝난 후에도 변함없이 예전처럼 장날이면 시장에 나타났고 곤드레 만드레가 되어 사랑방으로 기어들어와 자면서 오줌을 싸 각서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다. 그런데 따지고 드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한 변명이 걸작이었다. 각서에 병이 낫게 되면이라는 말이 빠져버렸단 게요. 어머니는 머리를 짜내 을의 장날이면 쓰지도 않던 요강을 사랑방에 들여놓았으나 그것도 소용없었다. 싸는 횟수만 줄어들었을 뿐 이불에 오줌을 싸는 건 마찬가지였으니 아버지 어머니의 잔소리도 다시 여전하였다. 다만 형수에게만은 어머니도 더 이상 싫은 소리를 하진 않았다. 시간이 흘러 나는 물리대를 나와 선생이 되었고 찬영인 농대를 나와 시골로 다시 돌아가 한우를 기르고 비닐하우스를 세워 분재와 각종 나무와 꽃을 재배했다. 아버지에게 질려버렸는지 술을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는 그는 몇 년이 안 돼 근동에서는 가장 알차다는 알부자 소리를 듣게 됐고 영롱 후계자가 되었다. 우리 집 베란다에 분재와 수석 몇 점이 놓이게 된 건 종근이 형님의 영향이었음은 말할 필요가 없으리라. 평생 술을 너무 좋아했던 종근이 형님은 환갑을 겨우 넘기고 결국 가난 판정을 받았는데 찬영이의 전언에 의하면 그 형님은 의사 앞에서 알 듯 모를 듯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치료를 거부하고는 퇴원하여 돌아온 그날부터 몇 날 며칠 곡기를 끊은 채 술만 탐하다 밤새 안녕이었다고 했다.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다고. 찬영인 그 당시를 설명하면서 자진이라는 말을 썼다. 그의 부고를 받은 후 자가용을 몰고 고향인 기바오로 향한 나는 이제는 아스팔트로 변한 신장로에서부터 콘크리트로 포장한 진입로를 음미하듯 아주 천천히 가다가 모정 앞에 멈추어 차에서 내려 길을 돌아보았다. 늘어진 S자형의 길과 고인돌군. 그 길을 보면서 나는 비로소 종근이 형이 말했던 상막, 정, 겸손, 여유, 노래, 금줄이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걸어서 상가에 도착해보니 그가 타고 갈 꽃가마가 마당 한쪽에 있어 그의 죽음이 사실로 다가왔다. 그의 인생은 어쩌면 한편의 개그 같았다. 모두가 심각할 때에 그 심각해하는 모습을 보며 혼자 픽 웃어버린. 그는 하늘나라에 가서 살아생전의 일을 과연 뭐라 말할 것인가. 아름다웠다고, 끔찍했다고, 아마도 허허 웃고 말 것 같았다. 조금은 재미가 있었다며. 전설이 사라진 이 시대, 그는 자유였다. 범사에 얽매여 반란이나 혁명, 조롱 같은 거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항상 욕구 불만인 투성인 채 어찌할 용기도 내지 못하고 체념하며 살아가는 나만의 부러운 전설로 남았으니.